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거 무결성, 선거 정직성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경선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날 집회, 강남 집회 참가하셨죠? 네, 1인 시위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신 1인 시위로 아주 연휴 기간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입니까? 도태우 변호사님 거기에서 그 기표 도장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네, 그게 일종의 국민들한테 계몽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네, 그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저도 1인 시위자로 참여해서 설명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설명하는 행사였는데 그 기표 이상 그 영상 그 화면이라기보단 그, 뭐랄까요? 그 내용이 이미지. 많은 분들에게 이미지가 충격도 주고 그 실제 이제 기표인들이니까요.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인상이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전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도전하셨을 때 네, 제가 그 전체적으로 당내 경선이 추진되는 그런 부분을 쭉 관심 있게 봤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아무리 일반인 시각에서 보고 그냥 이 좀 선관위가 그냥 결론만 딱 내려가지고 그냥 당에다 던져주는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지난번 당내 경선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네, 문제가 뭐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좀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지난번 당내 경선은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와 ARS 조사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는 K보팅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당원에 대한 전화 ARS 조사는 ARS 조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기관도 당이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가처분 소송에서 선관위가 당과 맺은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은 이제 K보팅으로 알려진 모바일 투표 부분에서 선관위가 너무나 갑 중에 갑으로 거의 노예 계약에 비슷한 당은 거의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선관위는 뻔뻔스럽게 거의 의무를 거의 지지 않는 그러한 계약에 문제가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송 와중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ARS와 일반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통째로 맡겨져서 당이 직접 그 기관들에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알아서 ARS도 맡기고 선관위가 알아서 여론조사도 맡겨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최종 결과만을 당에 넘긴다라는 것을 소송 중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그래서 계시죠. 가만 계시죠. 지금 너무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리할 거니까 혹시 내 이야기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놀랍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는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만 선관위가 주도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중에 가처분 소송을 하고 보니까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도 선관위가 맡고
당원에 대한 ARS 투표도 선관위가 맡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인 ARS도 선관위가 맡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선관위가 맡았다는 것을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도태우 변호사님이 인지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일체 설명 없이 그냥 결과를 만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에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ARS와 일반 여론조사 부분은 선관위가 직접 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가 그 기관을 선관위가 정했다는 거죠. 가만 선관위가 계시보세요. 그러면은 선관위가 선관위가 직접 하지는 모바일은 직접 했지만 선관위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선관위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종의 협력업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됐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여론조사 기관 경우에는 당이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맡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ARS 경우에도 당이 ARS 기관을 선정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관리할 줄 알았는데, 소송 중에 이건 문서로는 제출하지 않고 소송 중에 이제 변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일체 자료가 선관위에 있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 하청을 준 것도 선관위이기 때문에 ARS 자료도 당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당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법정에서 문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정언한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분이십니까? 네네네, 대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건 국민의힘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네. 뭐 아마 그 변호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니까 알려져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 그럼 도태우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가처분 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변론 중에 나온 사실을 미뤄볼 때 우리가 이제 건설업에서 보면은 대개 공사를 진행할 때 일괄해서 넘기는 것을 턴키 베이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ARS니 뭐 모바일이니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표본수를 몇 개고 업체는 공정성한 업체인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수장시키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아시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부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도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이 좋냐 어쩌냐 누가 잘했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편이 되고 그럴 때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시면서 실제 그 사건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있었던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좀 차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을 때도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에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우리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을 주는 영은 떠나 갈지어다. 또 우리 그걸 계속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나가라 하면 나가 있는 거는 귀신한테 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성령이 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역사할 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교회 이 사건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기기 어렵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고. 조합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벌벌 떨어서 저한테 변호사 붙여가지고 설득하고 있어요. 꼬시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옛날에 했지만 그래요.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키워드가 적폐청산이에요. 예, 적폐청산에 첫 번째 했을 때 뭐냐면 방송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제가 어제 2017년도 맡아가지고 어제 재판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해수부 장관 사건이에요. 근데 저 사건도 보면 도저히 못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분에게 첫 번째 절망감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이 캄캄하다 그러잖아. 눈이 캄캄한가 더 시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표를 명하느니 낙심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를 보라.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분이 영의 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하고 보게 되고 실제로 이분이 무죄로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 때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돼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 조영기 목사님, 제가 2008년도에 사전 영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2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 사건이 모든 그 교회 분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130억 해먹은 줄 알아. 그런데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하루 남겨놓고 조영기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내가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이 사건이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해먹은 줄 알아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막 시끄러우니까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그러나 지금 풀지 않으면 풀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득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26일 날 항소장을 넣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저를 그래 바로 호출됐어요. 호출돼가지고 김성애 사모님하고 목사님 쫙 불러갖고 저를 청문회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김현장에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네가 뭔데? 네가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록도 안 줘요. 판결문 하나 달랑 보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와 종교는 구별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7년 전에 제가 조희준 회장 사건을 맡으면서 하여튼 아이디어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브리핑을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맞다고 해서 갑자기 사건을 맡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벌금 50억이 무죄가 남는 겁니다. 그 무죄 나는 게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보면 교회법 사람들은 교회 그 법원에서는 교회법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법만 가져가는데 교회법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하겠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핵심이 이걸 교회 재산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고 나서 많은 순복음교회 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먹은 게 없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돈 한 푼 안 먹고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130 먹은 걸 다 안 되니까요. 조희준이도 꿀꺽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 영산 아트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했다가 성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녀 이 영산 문화원에 갔다가 성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법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세프 폴탄 무죄되고 조영기 목사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만나게 해서 그런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먼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걸 먼저 만나서 했던 그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정관 목사님 만난 것도 다시 보면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영사님 계시지만 영사님하고 저하고 블라디에서 있었잖아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는 글로 갔다니까요. 요나가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듯이 그렇게 바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과정이,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밤새도록 잡니다. 제가요 많이 잘 때는 애기처럼 자요. 제일 지은 예미가, 제가 법대 시험 칠 때 보통 잠 안 자잖아요. 그래서 내일 법대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저녁 6시부터 12시간을 잤어요. 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가지고 하도 자니까 비몽사몽간에 불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 잘했던 애들은 긴장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잠이 많아서 일찍 자는데 그 밤에 우리 권사님께서 밤 11시부터 제가 새벽 3시에 보냈는데 아침 만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이런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잠이 줄면 제가 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많이 자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아온 삶도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항상 저는 몸으로 많이 때웠어요. 숙제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보셨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철창을 하면 공부가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농사를 접으면요, 농사 짓는 게 편해요? 눈을 쳐다보는 게 편해요? 쳐다보는 게 100% 편하다니까요. 그거 추운데 떨어가지고 이 몸 해봐야. 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에서 잠이 많았고 니는 그래갖고 뭐 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맨날. 예? 그래갖고 방학 때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제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탐구 생활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거지 뭐. 그래 시원하게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선지원에서 시험을 넣었어요. 서울법대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넣은 이유가 공부를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이 고생한 거 제일 센 데는 다 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시골에서 배추를 한 채로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시험 앞두고 또 배추 배달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제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죽 고달팠으면 중학교 때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 보셨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조금 먹고 살게 하고 출가했다 이렇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가서 불교 쪽에 증산도 이런 활동을 쭉 한 거예요. 서클과.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알게 되고 얘가 3월 달에 2090년 3월에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리에 가면 그걸 써요. 나 너무 기쁘다고. 당신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아는 체하고 반갑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예수를 믿는 나도 믿는다.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기들이 뭐 강용석 변호사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법대 동기인데 걔네들은 일찍부터 쭉 공부를 한 거예요. 집안이 좋으니까. 저는 3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니까요. 어제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 명단 5,900여 건과
광복절 집회 참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거는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고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걸 두고 개신교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 10여 개 단체가 한국교회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양지영입니다. 저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3살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저는 해보고 싶은 공부도 다 해봤고 진학한 명문대학교에선 상위 1%로 졸업도 해봤고 그리도 원했던 미국 회사에 취직도 해본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주어진 꽃길만 잘 걸어가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국회 앞에서 3시간씩 통역하는 것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애국 강의와 청년 문화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까지 감수하며 이번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은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에게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극보수주의 우파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의 집회로 보였겠지만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재수사해달라는 국민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의사들, 태양광 원자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들의 대회였지 특정 집단의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전날 8월 14일부터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8월 15일 집회로 인한 코로나 대확산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님 등 여러 의사협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될 만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전인 8월 9일부터 2주 전인 7월 30일 사이에 있어야 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빠르면 8월 20일, 늦으면 8월 말 사이의 증상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즉,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 집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된 자들을 방치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장례식을 시행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없던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서까지 휴가 쿠폰을 나누어 주어 수천만 명이 해운대나 제주도에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제2차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났다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8월 15일의 집회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로 몰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왜 정부가 시민들의 모임을 두려워할까요? 8.15 전국민 대회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메시지야말로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아닐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300만 대한민국 유권자 중 국민의 60%가 참여한 4월 15일 당일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습니다. 국민의 60%인 당일 투표자들이 124대 123석 투표 추세를 띄웠으면 국민의 40%인 사전 투표자들도 비슷한 통계를 띄우는 것이 정상이거늘 4월 10일, 4월 11일 사전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44석, 더불어민주당 204석이었습니다. 서울명지대학 박영한 물리학 교수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합산해본 결과 여당이 야당을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180대 103석으로 동전을 1000번 던져도 매번 앞면만 나오는 기이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4월 15일 당일 투표가 끝난 1시간 뒤 저녁 7시에 60% 당일 투표자만 받은 출구조사로 출구조사도 받지 않고 아직 개표도 되지 않은 40% 사전 투표자들의 투표 수치까지 정확하게 예상하여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완벽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124대 123석 추세를 띄운 60%의 국민만 갖고 44대 204석을 띄운 40%의 국민까지 완벽하게 예견하여 총 투표 결과 100%를 맞췄다? 이외에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투표수,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되는 서초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용지들, 필체만 다르면 모를까 투표관리관 이름 박환옥이 박찬옥으로 조작된 가짜 봉인, 뗄 때 투표함을 손상시켜야 정상인 보안 테이프 대신 쉽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붙였다 떼도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포스트잇 노트와 같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칭 밀봉 테이프,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되어야 하는 개표기에 통신이 가능한 4개 USB 포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한 대에 적어도 1개씩 꽂혀있는 USB 마우스. 유권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CCTV 설치 거부.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전 투표용지들의 고르지 않은 측면 여백.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 투표에 사용된 이 QR 코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1년 번호는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텍의 컴퓨터과학위원장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더 밀에 따르면 QR코드는 현대 투표 시스템에 있어 비싸고 불필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투표자들이 스캔을 할 때 실제로 투표용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EARC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설립자인 타라 오 박사는 지난 5월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 조작 의혹이란 보고서에서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사전투표소 내부의 선거인 명부 대조용으로 사용된 장비와 개표 결과를 보고하는 통신망 5G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등 서방권의 각국 정부로부터 심판대에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를 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영접하고 난 뒤의 삶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해부활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족교를 하는데 너 뭐 때문에 왔냐? 절도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 들켜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종도둑인 줄 알고. 근데 너 18살이면 너 한 번이 아닌데 18살이 여기 오려면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뭘 훔쳤니? 얼마? 종로에서 금은방 털었습니다. 18살짜리가 금은방 2천만 원짜리 보석을 들고 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금은방을 턴 거를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명이서 공모를 했는데 저 혼자만 잡혔어요. 혼자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나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뭐 그냥 일반인들이겠습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오피니언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14,822명에 대한 그대로 이어서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응? 자, 여러분, 전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가 왜 일어섰겠습니까? 단순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환을 보낸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주사파 정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목사를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교회 예배당을 들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다. 예, 이경숙님 감사해요. 잘 봤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번역본도 나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무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의 6장 제목이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큰애는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실력대로 대학 가라. 어떤 백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온갖 특권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고 심지어 대선에 나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5필자가 이 의롭지 못한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은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신뢰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1을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전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자신 없어 말아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